오늘은 미국하고 중국 관련돼서 전체적으로는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realinvestmentadvice.com에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realinvestmentadvice.com이라고 치시면 거기에 이제 아마 블로그에 뉴스레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주기적으로 받아보는 곳인데요. 여기 세 가지 시장의 리스크 2022년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영어 해석하는 거 이거 그냥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보는 것도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해석이 약간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시는 분은 영어 해석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산데리스크 처음 말한 게 연준에서 자금을 뿌려댄 거 차트거든요, 얘가. 근데 2018년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007년도 8월 7일부터 스타트해가지고 쏟아 부은 돈이 한 요 정도 되는 거고요. 기간은 한 600일 정도 조금 안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한 7,800억 달러 정도, 7,870억 달러 정도 풀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는 2020년 2월 28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00일 안 되는 300일 후반대 정도에 한 1조 9천억 달러 정도 자금이 밀려 들어갔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옥스퍼드 에코노믹하고 CBO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렇게 초반부에 M2가 쭉 늘어났었겠죠. 이게 지금 없는 겁니다. 이게 2009년도니까 이게 앞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물가를 쭉 들어올렸다 이제 안정화를 이렇게 거치면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이 M2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쭉 늘어났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 사실 한 번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퉁 다시 튀었어요. 이 부분이 아마 전적으로 그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엉키면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 사실 서플라이 체인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전에 하여튼 이렇게 내려갔다가 쭉 밑으로 다시 밀려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플레이션 압력이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앞으로 나타나는데 다가오는데 이게 위험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이 위험 요소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마이너스 압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높았던 가격이 낮아지는 압력으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분하고 동의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단 물가가 이제 아랫방향으로 좀 내려가는 그런 액션을 보일 것이다. 다만 여기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발생했던 게 여러 가지 이유. 여기서 이제 대규모로 자금을 공급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미크론, 그러니까 델타 변이나 혹은 코로나 변이로 인해서 생산 공장이 멈춘 것도 있고, 혹은 운송하는 배가 멈춘 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의료 장비나 이런 것들을 흡수할 수 없는 선진국들이 너무나 다급하니까 의료 장비를 어떤 형태로든 빨리 드리겠다라고 애쓴 그런 상황이 촉발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쭉 연계 과정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았고, 다만 그 심화 과정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것을 어긋나게 만든 게 이제 대규모로 계속 자금을 풀어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풀어질 때쯤 되면 자금을 공급해서 사람들이 뭔가 사재기는 구매를 하기에는 만드는 그런 자금을 충분히 제공했고 욕구로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잘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분이 위험성이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패턴을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기준금리 움직임이거든요. 이게 주가의 움직임이고 그러면 기준금리가 바닥을 내려왔다가 일단 이후 추구 전략을 보이고 일정 수준이 되면 금리 상승이 멈춰요. 그리고 경기가 수축하면서 주식가가 붕괴됩니다. 이걸 반복합니다. 사실 패턴이. 지금 이제 여기 바닥에 있는데 직전에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었냐면 이거는 뉴욕 연준이거든요. 뉴욕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움직임입니다. 미국에. 여기 보시면 2.5까지 갔었습니다. 직전에.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이게 이제 상단이 2.5, 하단이 2.25이기 때문에 지금 제로점 하단으로부터 생각하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9번 올라가면 직전에 올라갔던 상단까지 올라가는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서 멈출지 그 전에 멈추면서 붕괴될지는 지금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얘보다 더 올라가서 멈추기보다는 얘보다 낮은 상황에서 멈출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하게 너무 많이 자금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쪽 어디선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은 뭐 누구도 미국 주식이 높다는 거는 얘기가 뭐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주식이 먼저 붕괴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하이힐드 채권 쪽도 대량의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는 거론 안 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종합적으로 모아서 거론할 건데, 하이힐드 부분도 만만치 않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하이힐드 채권 쪽에서, 그러니까 금융시장 쪽에서 흔들리면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아직은 미국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직은 부동산 시장이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도 부동산 쪽에서 계속 잘 버티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주면 담보력이 올라가면서 버틸 수 있겠지만, 가격이 일정 부분 멈추고 약간 하락권 국면을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분의 압박이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쪽에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부동산은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점진적이면서 천천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 부동산 쪽에서 그런 시그널이 눈에 보이는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여하튼 그런 신용 팽창들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자산시장 버블 쪽에 얘가 일정 부분 올라가면서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여기까지 못 도더라고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이 거론하신 내용을 보면, 이분입니다. 이분 얼굴 보이시죠? 예. 얼굴은 이러시는데 실제 얼굴은 연세가 이제 많이 올라오셔서 제 이분 리포트를 본 게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약간 실물은 좀 다릅니다. 여하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연준의 그 자산 규모, 채권을 매집한 거겠죠. 그 규모가 이제 누적적으로 커지면서 수익률이 누적적으로 팍 증가하는 그런 것들의 상황계를 해놓은 건데,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 바이백인데, 이 파란 거는 이 바이백이 보시면 연 단위로 봐서 전보다 더 증가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 바이백이 이렇게 증가 추세가 감소하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힘을 잃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내려오면서 힘을 잃었죠. 여기는 붕괴됐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걸 차트를 이걸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용이한데, 이겁니다. 이거. 잘 보시면 주식시장 여기 2016년도, 2017년도가 있죠. 이때 보면 그 이전에 바이백이 빠른 속도로 쭉 올라오다가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해요. 그죠? 요 시기가 여기서 차트를 놓고 보면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근데 중요한 건 테이퍼링이 끝나면 바이백 규모가 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2014년도 요 말에, 그러니까 2015년도 들어가기 전에 테이퍼링이 종료됐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강도에 비해서 그 뒤에 2015년도는 이 상승 속도가 좀 누그러지죠. 그러다가 아래로 쭉 떨어졌어요. 이번에 보시면 테이퍼링이 아니고 그 바이백이 저점 주식의 바닥부터 올라오는 강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바이백이 굉장히 많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바이백이 자기 내부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금리 기조 때 자금을 조달해서 하는 것도 많거든요. 내부 유보자금 현금 놔두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금리 테이퍼링이 끝나고 금리 인상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일정 부분 바이백 진행이 잘 안 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바이백 규모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도하게 올랐는데 연 단위로 보면 이게 줄어들고, 이게 주식시장을 밀어올리는 데는, 그러니까 수급에서 놓고 보면 수요의 물량이 좀 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려고 하는 수요의 물량이. 그런 관점에서 주식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그러니까 수요가 일부 빠진다, 들어오질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증가해야 될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거는 펀드 플로우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쪽의 ETF의 펀드 자금 밀려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규모인데, 이 규모가 상당히 지금 커요. 근데 이렇게까지 높이 큰 적은 없고, 이제 이후로는 이제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겠죠. 결과적으로는 이 수급에 대해서 이 바이백하고 이 펀드 플로우는, 인플로우나 아웃플로우, 이 플로우는 결과적으로는 수급 측면에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달려왔던 수요 측면, 자금의 공급, 주식을 매수하려는 그 자금의 그 공급 측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줄어드는 패턴으로 보이게 될 것이고, 뭐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약간 불안정성으로 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디플레이셔널이 압력이 다가오면서 이게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도 역시 결과적으로는 이제 불안정성의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하향 안정세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낮아지고, 그게 사실 통화 속도의 증가 부분을 좀 낮출 수 있는 이런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다르지만 밑에 있는 두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미국 부분에서 이거 월드오미터 데이터입니다.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 좀 전에 봤던 이거는 얄든 리서치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면 스탠드포스가 소스처로 돼 있지만 이 보여드린 이 데이터 자체는 얄든 리서치에서 발표하는 보고서거든요. 그리고 월드오미터 데이터를 보면 미국의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여기 보시면 이 정점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케이스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시면 사망자가 줄질 않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다시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미국이 이게 선진국이라고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의료나 어떤 이 오미크론,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돼서 대응은 정말 엉망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 이게 뭐 의료 시스템이 의료보험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국민들이 백신을 제대로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진짜 난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돈 없는 사람은 정말, 그러니까 돈이 없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정말 살기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집에서 나가기가 싫을 것 같아요. 여하튼. 그리고 요새 이제 이스라엘 얘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뉴스에 이제 수민위로 올라오고 있고, 하루에 2,000명씩 막 늘어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번째 부스터샷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의 발목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오미크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막 봉쇄를 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봉쇄가 완전 봉쇄로 100% 하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봉쇄를 하거나 혹은 개인 방역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람의 심리가 활동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말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막 줄줄이 취소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4분기에 기업이익이 기대치만큼 과연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작년 델타 변이 확산될 때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12월 통과되고 1월 달에 돈을 줬던가요? 그 다음에 3월 달인가 돈 또 한 번 더 줬죠, 국민들한테. 그런 것들이 지금 다음번에 가능하겠느냐, 면친 상원의원이 반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추가 물량 공급을 할 수 있겠느냐. 물가 상승률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고 안정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데 그렇게 또 주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 그런 행보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는, 이런 혼재된 문제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리고 뭔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정이 좀 아니라는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보도 나온 것 중에 제가 눈에 들어온 기사는 이 기사입니다. 사실 아시아경제 기사인데요, 12월 27일자 기사고, 밑에 보면은 누가 올리셨냐면 임주형 기자께서 올리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내용이 일각은 반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4차 백신, 그러니까 두 번째 부스터샷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자꾸 백신을 맞게 되면 일각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4차 접종 효과를 규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일부 과학자들은 주사를 너무 많이 맞으면 면역 체계가 필요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신체가 싸우는 능력이 손상돼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경고한다는 거죠.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지금 이게 초입에 올라오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안정성을 더 띄우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로 이제 작동할 수 있는 걸로 새로 올라왔고요. 다만 이런 지금 환란의 시간은 결과적으로는 올 겨울이 지나면 또 다시 사라지게 될 겁니다. 봄이 되면서. 왜냐하면 환기나 이런 문제들이 좀 해소되면 이 증가하는 속도는, 지금은 이제 겨울이니까 북반구가 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런 문제 때문에 사람은 일단 모이게 되면 갇힌 공간 안에서 같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공기 전파가 이미 되는 걸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확진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겨울 때 또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상황이 한동안 아직 끝나지는 않고 시끌시끌한 부분, 그러니까 변동성을 계속 야기할 수 있는 요소로 작동하게 될 거다, 이 생각을 이제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이게 중국의 지준율이거든요. 지급 준비를 해서 은행들이 일정 부분의 돈은 중앙은행이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나중에 줄 수 있는 어떤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준율을 쓰거든요. 그게 이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통제하는 기준인데, 지준율을 좀 내렸습니다. 12월 6일 날. 그 다음에 요거는 대출금리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임 대출
기준 금리라고 보면 되는데 LPR 이게 중국의 기준 금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12월 20일 날 3.8로 한 단계 내렸거든요. 0.05%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연속 두 번 12월 달에 통화 정책을 완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데이터인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반등을 하게 했다가 다시 10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약간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톰슨 로이터, 이거는 인베스팅닷컴에 나오는 톰슨 로이터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얘는 보시면 뚝 떨어졌죠. 10월 12일 날 나온, 잠깐만 12월 10일 날 나온 거 보면 뚝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나온 거 보면. 그 다음에 요거는 PMI 지수인데 이거는 중국 정보, 그러니까 중국 통계당국에서 내는 PMI 지수입니다. 요거 반등한 걸로 요번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서비스 심리 지수, 이것도 중국 통계당국에서 내는 건데 이게 반등은 하지 못하고 추세적으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속도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까지 포함된 중국 통계당국 중소기업은 빠진 부분이거든요. 대기업 위주고 이게 이제 중소기업 포함한 카이신 제조업 지수인데 얘는 반등한 게 아니고 내려왔습니다. 제조업이. 여기서 49.9가 나왔으니까 수축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건 얘기입니다. 중소기업 쪽이 안 좋다는 거죠. 중국 쪽에서 보면.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것도 역시 중소기업이 포함된 서비스업 지수인데 여기 보시면 밑으로 뚝 떨어졌죠. 얘도 52.1로 뚝 떨어졌어요. 아직 수축 국면은 안 들었지만 강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위주로 놓고 보면 제조업이 터닝했지만 중소기업까지 보면 제조업이 터닝하진 않았고, 그다음에 소비자 심리는 반등세가 그렇게 약하거나 혹은 최근 들어선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준율도 인하하고 그 다음에 대출 금리도 낮춰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패턴에서 이 차트를 보면 이거 CSI 300 지수거든요. 잘 보시면 12월 6일이 이때입니다. 이때거든요. 12월 6일이. 여기 7일, 여기가 6일입니다. 이때 지준율을 인하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탄력을 받고 한번 올랐습니다. 근데 올라간 걸 다 소급 반환하고 다시 내려왔었어요. 내려왔는데 12월 20일 날이 요 날입니다. 요 날 다시 대출 금리를 내려준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다음 날 좀 올라갔는데 뚝 또 빠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두 번의 양적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가 이렇게 위를 치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아니에요. 지금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그 전기차 배터리, 예전에 말씀드렸던 솔리티드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얘가 주가보다 확실히 빨리 올라갔던 ETF거든요. 근데 얘가 요새 움직임이 좀 이상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11월 달 이 요 언저리거든요. 여기가 CH300 11월 달이 언제냐면 여기에요. 얘는 11월 달에 있었던 때보다 지금 주가 높은 상황에 있죠. 올라가 있죠. 얘는 이때 이후에 아래로 쭉 내려오고 있고 최근 떨어지는 강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선도 패턴에서 밑으로 밀려 내려가는 패턴, 뭐 이런 느낌을 지금 현재 받고 있거든요. 이거는 미국 시장에서도 전기차 같은 것이 테슬라가 좀 그나마 천슬라에서 깨졌다가 다시 올라갔지만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안 좋게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현재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거품이 빠지고 있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하튼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이건데 중국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이제 낮게 나오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중국이 최근에, 이거는 동아일보 기사고 10월 26일자, 이거 누가 쓰셨냐면은 서울 뉴시스? 뉴시스 기사를 옮겨왔나 보네요. 이거는 동아일보라고 돼 있는데, 여하튼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신규 감염자가 막 여러 군데서 막 늘어나고 있어요. 보면 델타 변이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10명이나 발견된 가운데 코로나19 걸린 환자가 206명 발병하고 중국 본토에서 158, 뭐 1일 본토 환자 21개월 만에 최초.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여기는 여기 보시면 상하이에 18, 텐진, 광시자치구, 윈난성, 산시성, 푸젠성, 후난성, 광둥성, 이거 여러 성에서 막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로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다 봉쇄를, 성 자체 다는 아니겠지만 일정 지역은 계속 봉쇄하거나 이런 행동을 반복하겠죠. 문제는 이게 겨울 내내 이 행위를 해야 되는 데다가 2월 달에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동계올림픽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활동량이 늘어나게 될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겨울 내내 중국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봉쇄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제로 정책으로 간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을 하는 게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이슈를 작동하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이슈를 작동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년도 초에 글로벌 경제 주식시장이 좋겠느냐, 좀 그렇진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이게 뭐 붕괴다 이런 쪽으로 가진 않겠지만 조급하게 조정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는 좀 위험성을 안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긴 시간 뒤에 내년 하반기까지 쳐다보고 주식을 투자하고 하면 뭐 그렇게 큰 생각을 안 하고 해도 되겠지만, 좀 매입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잡을 거라면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연준이 1월달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쳐다보고 연준의 행보도 봐야 되겠지만, 오미크론도 일단 부분적으로는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외에 지금 헝다그룹 사태로 인한 부동산 시장 쪽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순히 그냥 지금 이렇게 지준율을 조금 찔끔 내렸거든요. 여기 보시면 2%에서 12%, 11.5니까 지준율 0.5 정도 내려준 거니까, 은행에 있던 은행에서 갔다가 중앙은행이 예치하던 그런 어떤 지준율에 0.5% 정도 올려준 게 유동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겠습니까? 금리는 찔끔 내렸는데 0.05 내려줬거든요. 이게 뭐 우리 같은 경우 0.25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네는 지금 0.05 내려줬기 때문에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좀 중국이 공격적으로 뭔가 유동성 확대에 대한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상은 주식 시장이 머리를 들고 팍 날아가겠다, 이런 생각은 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이터 얘기를 더 쭉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20분이나 넘어가지고 그 얘기는 못 드릴 것 같고, 일단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다음번에 다시 데이터를 잡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